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외압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번 통화합니다. 이 3차례 통화 이후 경찰에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는 회수되고 결국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전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 전화통화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전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통화 자체가 아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란 통화가 없었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3차례 전화해서 최상병 사건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혹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회수와 수사단장 입건이 동시에 진행된 그날 연이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 또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전화를 받았고 직후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점 등 의문은 여전합니다. 통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해명의 시기를 놓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질책했다면서도 외압 의혹 관련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야권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점도 윤 대통령이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용이 강화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상황. 192석 범야권의 여당 일부의 찬성 여론까지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14번째 거부권 전국을 지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여권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3일째인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르 일본 방위상과 3자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여러 분야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게 삼국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삼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하라 방위상과 신원식 장관을 만나 그 모멘텀을 더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한일 국방장관은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안보 현안인 초계기 갈등 해법에 합의했습니다. 회담 결과 한일 양국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 큐스를 준수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함정과 항공기 사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지휘관은 조우한 함정이나 항공기 방향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주돼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양국은 또 이 규칙에 명시된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정해 서로 호출, 응답하면서 소통 확률을 높이고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사이에 평소에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3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약 90여 개의 풍선이 발견돼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커다란 하얀색 풍선 아래 무언가 가득 담긴 투명한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춰 입은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봉투 안의 내용물을 살핍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풍선을 확인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파주 등 접경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인천 곳곳에서 풍선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풍선이 떨어진 서울 상암동의 한 현장입니다. 감식 결과 풍선 아래 비닐봉지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쓰레기는 페트병이나 헝겊, 종이나 담배꽁초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물 풍선 일부는 땅에 떨어져 터지며 지나가던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폭탄 푹 떨어져서 가스통이 터지듯이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쪽하고 쓰레기랑 섞인 거예요. 합참은 어제 저녁 11시 기준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90여 개의 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에서 폭발물 같은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해 물질은 없지만 낙하물에 의한 피해와 혹시 모를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 안내한 대로 따라주시고 의심물질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와 경찰서로 신고해 주십시오. 북한이 우리 쪽에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보낸 건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당시 군 당국은 접경 지역과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260여 개를 포착해 처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쪽을 향한 도발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한 데 이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북한이 우리 군의 경고에도 또 한 번 오물 풍선을 띄워보낸 만큼 우리 군도 곧 공식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은 나흘 연속 서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에 GPS 공격까지 등장하면서 민간 선박들의 피해도 우려되는데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간 소통 수단인 국제상선 통신망이 마비됐고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배의 위치는 이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백령도에 있는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에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북한 쪽에 가 있는 것처럼 표시된 겁니다. 날씨가 악화할 경우 충돌 사고나 이북으로 이탈할 가능성 등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안개 딱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GPS 없으면 항해를 하기가 힘들지. 위치가 어디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군 당국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군사작전에는 방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용 GPS는 민간보다 더 높은 저항력으로 설계돼 전파 교란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추가 공격에 대비한 탐지 체계도 운영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군사적으로 쓰고 있는 GPS의 주파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노리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물풍선과 함께 일종의 회색지대,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GPS 교란과 오물풍선을 통한 심리전까지 병행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후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과 전세 사기 피해 등 민생 현안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또 군인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개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의견도 두루 오갈 전망입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업종별 차등 적용과 특수고용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의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논의 끝에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지만
업계의 요구가 크다는 이유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들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 즉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번에도 초장부터 절대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취지로 볼 때 차등 적용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문제는 경영계가 난색을 보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당 최저임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확대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폭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 양측은 오는 4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최초 인상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연병장 CCTV 화면에는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쓰러지는 모습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중하는 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이뤄졌는지 여부. 조사해야 할 참고인과 병원 기록 등 수사 자료가 많아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20kg이 넘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한테 저거를 시켰다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좀 무슨 갑자기 특수부대에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가혹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육군훈련소장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은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발생한 문제라며 육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한편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신상 정보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부대가 어떤 조처 중인지까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자운대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에 달려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피하려다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1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 측은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집중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태 지역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경찰로 일하다 재작년 5월 포로가 된 24살 여성.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곧바로 목이 맵니다. Алло, мама, привет. Мамочка, я дома.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75명씩 포로를 교환했지만 다른 곳에선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 등 모두 100기를 우크라이나 곳곳의 에너지 시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미국과 독일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ear your voice of your big country, of your society, on the peace summit in Switzerland, which will be on 15th and 16th of June. And of course, we need your participation.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첫 해엔 화상으로 특별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집트와 미국,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오늘 카이로에서 라파 국경검문소 재개방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라파 검문소 재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이집트, 미국, 이스라엘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집트가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덧붙였다고 이집트 관영 매체 알카이라 뉴스가 전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인공지능 소총, 각종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들이 넘쳐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5mm 포탄은 전황을 좌우할 정도라고 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에서 러시아와 1000km에 이르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육상 전선에서 적의 진격을 막는 데 포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Звісно, якщо б це була допомога з далекобійними снарядами, то ми б швидко пришвидшили нашу перемогу, і ми б відігнали загарбників з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우크라이나는 155mm, 러시아는 152mm 포탄을 사용합니다. 1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가 적을 타격합니다. 너무 크면 무거워서 멀리 보낼 수 없고 너무 작으면 화력이 약해 150mm대 포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 하루 7,000발을 발사했습니다. 하루 5,000발을 사용한 러시아에 맞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БК, звісно, нехватка. Якщо порівнюват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що ми могли пуляти по сотні в день, то зараз це просто 30 – це розкош. 미국 외교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두 나라 사상자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체계 피해율을 분석한 결과도 두 나라 모두 포탄과 무인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병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전시 무기 생산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포탄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하루 10,000발이 넘는 포탄을 쏟아부으며 점령지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체코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사업도 155mm 포탄 지원입니다. Our efforts will soon improve Ukraine's defense. As I promised, the first tens of thousands 155mm ammunition will be delivered in June. 100년도 훨씬 이전에 등장한 곡사 포탄이 여전히 전쟁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970년대) 국내 농학 기술을 이용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준 한국 과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프리카 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한 농업계 슈바이처 한상기 박사인데요. 한 박사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원로 과학자가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 유공자로 신규 지정돼 증서를 헌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38의 나이에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떠난 한상기 박사. 영국 유학 대신 선택한 진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을 때니까 제가 농업을 전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그런 학문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바로 아프리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박사는 아프리카의 주식이던 카사바의 야생종과 재래종을 교잡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슈퍼 카사바를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 얌과 고구마, 바나나까지 개량해 식량난을 해결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나이지리아 한 마을의 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아프리카인 700여 명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아프리카가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현지 실정도 조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이러고 다니느라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가다 이제 우간다에 가가지고 호텔에 머물러서 열이 나서. 지난 2016년 타계한 고 송희성 서울대 교수는 입자가 충돌하거나 붕괴할 때의 현상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국내 양자역학의 선구자입니다. 2020년 타계한 고 김성환 미국 유타대 교수는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약물 전달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2017년 타계한 고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원장은 포항제철 건립을 주도하며 중공업 기반의 산업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연구에 매진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은 오늘날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7년 과학기술유공자 32인이 처음 지정된 이후 모두 85명이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하고 과학기술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예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는 12년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에 성공해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에도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2012년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매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6년 동안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아이들이 꿈의 날개를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 꿈은 변호사인데 저는 이런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제가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제가 좋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후원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지역 학생 200여 명에게 기부한 장학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꿈을 이뤄 사회인이 된 장학금 수혜자들은 다시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사실은 꿈은 제가 가진 이런 의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게 꿈이에요. 매년 광주 북구에서만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지난해부턴 광산구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 학생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저희 장학재단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줘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꿈나무들에게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희망을 키우는 화수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최근 킥보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중요한데 충북 음성군이 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 이환 기자입니다. 음성 지역 어린이들이 소화기 호스를 잡고 소화물질을 분사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어린이들이 화재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배웁니다. 자, 우리 소매를 쭉 끌어 당겨서 코입을 막아주세요. 코입을 막아주세요. 자, 오른손 반짝반짝, 오른손 반짝반짝. 자, 오른손으로 우리 벽을 꽝꽝꽝 벽을 치면서 갈 거예요. 음성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안전 요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전 체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모두 착용하고 이래야 돼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킥보드 사고와 수상 안전 사고 등 부스별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으며 2022년 기준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활 속에 있는 각종 안전 행동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내년에도 행정안전부 공모를 신청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CCS 뉴스 이환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명 가운데 3명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 입양은 줄다 보니 보호센터는 포화 상태 속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듯한 개들이 케이지 안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고 가정에서 길러진 듯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인데 9명의 관리 인력이 24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유기묘, 유기견들이 좀 늘어나는 센터로 입소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전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매년 소폭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이 보호하는 동물의 수는 늘고 있고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간 동물은 매년 줄어듭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선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이 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20마리인 건데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줄어드니 일부 보호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법정 허용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을 무작정 안락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두고 법을 지키기 위해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 것과 인도적 처리를 하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체를 입양시키는 게 원래 목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법적으로 1명당 20마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더 우리가 보호를 해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지. 민선 8기 울산시장 공약 사업으로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가 2027년 걸린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반려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신중함과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삼성으로 팀을 옮긴 뒤에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3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삼성으로 이적한 뒤 4경기에서 홈런 3방을 몰아쳤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1회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삼성의 4번 타자 박병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노볼 원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몸쪽 직구를 그대로 받아치고 힘있게 뻗어나간 공은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박병호가 이틀 연속 터뜨린 석점 홈런이자 삼성 이적 후 4경기에서 벌써 3개째 홈런입니다. 박병호의 홈런포에 대구 홈팬들은 열광했고 동료들은 흥겨운 세리머니로 박병호를 반겼습니다. 올 시즌 KT에서 일할 때 타율에 허덕이던 박병호는 삼성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는 13타수 6안타로 타율 4할 6푼 1위, 홈런 3개에 7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박병호의 맹타와 마무리 오승환의 시즌 17번째 세이브를 앞세워 삼성은 하나를 6대4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BO 리그 최초의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 시라카와가 송성문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 5회까지 삼진 6개를 뽑아내고 데뷔전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타석에서는 최정의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 1회에는 2점 홈런, 5회에는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16개의 홈런으로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9회 투아웃에서 오스틴이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쳐낸 LG는 연장 11회 김현수의 쐐기 투런포까지 터지며 잠실 라이벌 두산에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출시된 지 26년이 지난 게임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인데요. e스포츠와 프로게이머 시대를 연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최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울했던 IMF 시절 시리에 빠진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줬던 게임이 등장합니다. 세계의 종족이 세력을 키운 뒤 다른 종족이 본거지를 공략하는 방식. 기발한 전술과 의외성으로 호평받았고 결국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기 위한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결국 e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는 2010년 유명 프로게이머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팬층이 크게 이탈한 데다 새로운 대작 게임이 속속 등장하며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새로운 정기가 마련된 건 2017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출시되면서 신규 게이머가 대거 유입됐고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리그도 부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스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다른 게임보다 넓은 연령대의 팬층도 스타크래프트만의 장점입니다. 사회 부장님과 사원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양복 입고 그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같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보면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분들까지 이렇게 직관 와서 응원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e스포츠 리그가 스타 말고 과연 있을까? 스타크래프트는 무려 26년 동안 우리 곁에서 게임의 재미를 알게 해줬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지만 특유의 게임성을 바탕으로 리그와 선수, 팬층이 탄탄하게 결합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주로 유럽의 유서 깊은 문화 공간 건축 내부를 촬영해온 80세 노장 칸디다 회퍼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리차드 미드락, 알렉스 프레거 등 사진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전시회를 김정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장식적인 벽화.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미 넘치는 나선형 계단.
파리의 카르나발레 박물관의 오랜 역사가 칸디다 회퍼의 사진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 수도원의 부속 도서관은 작가의 손길을 거치니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사진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오롯이 공간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 공간의 유구한 역사가 오롯이 기록됩니다. 인간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더 부각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 회퍼는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문화적 공간을 세밀한 구도로 구현해온 독일의 사진작가입니다. 인공 조명 없이 내부 빛과 채광만으로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정을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집요할 만큼 정교한 좌우 대칭의 구도.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다지만 곳곳의 빨간 색깔이 이 구도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인물 각각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한껏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은 등장인물의 위치, 의상, 손짓 하나까지 작가가 치밀하게 연출한 장면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지구본 성조기 등의 사물을 곳곳에 배치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시간과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주인공. 한 컷 한 컷마다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알렉스 프레거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바다 위 인물을 20년간 같은 시점에서 찍고 한 프레임의 연작으로 담은 이 작품.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이면엔 9.11 테러 이후 작가의 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을 포착하며 그 안에 환경, 정치, 사회 문제를 녹여내는 리차드 미즈락의 사진전입니다. 팬데믹 기간 작업한 신작 코끼리 우화 시리즈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하와이 나무숲의 이미지에 명암을 주거나 컬러를 입혀 마치 풍경화처럼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K-팝 열풍에 힘입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엔 우리말로 우리 민요를 부르는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스위스 다국적 합창단을 이끌며 한국 고유의 정서로 관객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인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앙상블 무지카이로스의 지휘를 맡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이태리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저희가 정착해야 하는 도시를 정하는 가운데 저희 남편 한성호 씨가 이제 이 공고를 발견하고 제네바 오페라 극장에서 단원을 뽑는 공고를 발견하고 저희 둘 응모를 했는데 오디션 날 이제 세계에서 많은 가수들이 왔는데 저희 둘만 사실 그날 이제 오디션에 통과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정착이 결정됐던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지휘자 1명, 단원 16명, 총 17명인데 이 17명 안에서 국적이 10개국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한 바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평화를 항상 추구하는 이 제네바에서 또 저희가 음악으로서 여기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작지만 그래도 평화의 소리에 목소리를 좀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사를 잘 몰라도 이게 왜 이렇게 써여진 것 같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 간극이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서처럼 이제 노래를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이거는 정말 국제적이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단체, 저희들, 일단 저희 안에서도 굉장한 그 화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항상 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중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이 단체와 함께 한국에서도 또 비슷한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막연하지만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어느 한 음악가가 그것도 해외에서 끊임없이 그래도 나 스스로를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서 평생 뭐 작은 노력, 몸부림치고 살아 있으니 이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됐으면. 미국에서 유학생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과 병역 관련 제도,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적 취득이나 상실, 병역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온 동포들에게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전체 주민 2만 2천여 명 가운데 한인이 절반이 넘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재해동포청이 이 지역 한인 유학생과 동포들 대상으로 국적과 병역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부모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한국을 출입국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병역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생겨서.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에 이민 온 김유근 씨는 병역 연기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병역 의무 기피자로 분류돼 한국 출입국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 국적은 상실했지만 한국에 가려면 과거 국적 정리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법인지도 모르고 제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돼가는지는 잘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뚜렷하게 모르셨던 것 같고. 현행법상 미국 영주권자는 25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놓칠 경우 병역 기피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병역 관련된 문제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병역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 진출할 경우 공직이나 국가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걸림돌이 될 만큼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내 재외동포 숫자는 약 260만 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국적과 병역 제도에 대한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뚜렷한 답을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국적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하시기보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행정처리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한국에 오가실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은 유학생과 동포들이 국적 및 병역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판다 가족을 돌려보내면서 판다 없는 동물원이었던 미국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이 올 예정입니다. 미국과 판다 외교를 재개한 중국이 연내에 판다 한 쌍을 보내기로 결정한 건데 판다 팬들은 벌써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얼굴에 살짝 처진 눈매, 동글동글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아기 판다 칭바오가 야무지게 대나무 잎을 씹어먹습니다. 나비를 쫓아다니고 대굴대굴 구르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아기 판다 바올리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올해 2살인 자이언트 판다 바올리와 칭바오가 연말에 미국 워싱턴 DC로 가게 됐습니다. I am here to say that it is official. We are welcoming giant pandas back to our nation's capital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 2월 미국을 상대로 판다 외교를 재개한 중국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워싱턴 DC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동물원의 슈퍼스타였던 판다 가족 3마리를 중국으로 돌려보냈던 스미소니언 동물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50년 만에 판다 없는 동물원이 됐던 스미소니언은 판다의 귀환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I am so excited to share the news that the pandas are coming back.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since Meishan Tiantian and Xiao Qiji left. So for me, this is huge. I can't wait. 수컷 판다 바올리는 특히 이곳에 살다 중국으로 돌아간 메이샹과 티안티안의 증손자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판다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많은 판다 팬들도 새로운 판다 한 쌍이 올 것이라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are super excited, and honestly, we never gave up faith. We knew they were going to come back eventually. We kept our panda cake pops, our panda t-shirts, our panda postcards. We knew eventually they would come back. 1972년 중국이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미중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판다. 판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판다들이 하루빨리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보잉사는 현지 시간 1일 우주 비행사를 태운 보잉의 첫 스타라이너 임무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라이너는 현지 시간 1일 오전 9시 25분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훼손한 환경운동가가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기후운동단체 식량대응 소속 활동가 1명이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모네 그림 양귀비 들판에 붉은색 포스터를 붙였다가 체포됐다고 AP와 AFP가 보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은 꽤 쌀쌀합니다. 겉옷이 필요한데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에도 20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와 영남은 비가 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7도, 청주가 15.5도, 대구가 15.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도 27도, 안동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년보다 덥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